지식 한 잔 함께 해보시죠. 경제살롱의 MC 배우 박재민입니다. 오늘도 국제 시사를 여러분들께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주실 김경 캐스터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김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일주일 사이에 또 뭐 다양한 이슈들이 계속해서 뉴스를 뜨겁게 장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이번 주 주목해야 할 국제 뉴스 한판 정리부터 해주시죠. 네, 이번 주 주목해야 할 뉴스는 바로 이겁니다. 자, 뭐 외신 반응 한국 총선에 대한 뭐 개기일식도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옐런 장관에 관한 이야기 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일단 첫 번째 뉴스부터 한번 살펴보죠. 외신의 대한민국 네. 이야기가 좀 이렇게 뜨겁게 올라간 적이 있나? 사실 최근에 저도 외신들을 많이 봤지만 네. 한국에 관련된 이런 기사가 쏟아진 건 사실 최근에 꽤 없었던 일이에요. 그렇죠. 근데 제가 지금 미리 말씀드리면 저희는 어떤 정치적인 이념이나 색을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파란색인데? 잠깐만 누가 봐? 아니 없으려면 흰색에 검정색 바지를 입고 빨간 오셔야죠. 나 벗을게요. 아니다 괜찮다. 왜냐면 얼굴이 약간 홍조가 빨간색이다. 아 맞다. 그렇죠. 오케이. 네네. 저 피부 홍조에 좋은 PPL. 네. 아무튼 그래서 정말 저는 이 외신들의 헤드라인 기반으로 그렇죠. 요 팩트 전달을 하는 거지 뭐 네. 어떤 정치적 이념이니까 이런 건 전혀 아니라는 거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4월 네. 10일이었죠. 22대 총선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 외신에서도 한국 총선에 주목을 하고 있는 게 네. 대통령,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어떻게 보면 이제 대척점에 있는 야당이 그렇죠. 지금 다수당이 되면서 외신들이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사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네. 전 세계적으로 굵직굵직한 선거들이 많습니다. 올해 많죠.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가 약간 양분화된 느낌이 있고 네. 우리나라도 사실 십몇 년 전만 하더라도 이제 물론 거대 양당은 존재를 하고 제3 세력도 있었는데 사실은 그게 잘 없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 외신들도 한국에 좀 집중을 하고 있는 모양새고 그리고 생각보다 자세하게 기술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함께 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네네. 자, 먼저 AP 통신 보시면요. 보시는 바와 같이 한국 총선서 Big Opposition Win 야당이 대승을 했고 The opposed setback to President 윤 대통령의 발목을 잡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이제 사람들의 사진을 좀 올렸고요. 알자지라 같은 경우는 보시면 South Korea's Yoon left humbled. humbled하게 되면 이제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그렇죠. 뜻이죠. 그래서 landslide victory라는 표현은 이제 선거 때 많이 쓰는 표현인데 네. 거의 압승일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야당이 대승을 하면서 이제 윤 대통령의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이제 프랑스 24 같은 경우도 South Korea's president promises reform 개혁을 약속했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야당 승리로 개혁을 약속을 했는데 또 이게 한국에서도 약간 이슈가 됐던 게 이제 르몽드가 이제 프랑스의 굉장히 유력 매체고 그렇죠. 많은 분들이 보고 있잖아요. 르몽드에서 약간 과잉 포퓰리즘으로 인해서 한국의 민주주의 기반이 좀 약화되었다. 그리고 윤 대통령 기조가 약간 독재 정권처럼 보인다라는 평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르몽드는 조금 더 뭐랄까 민주적이고 진보적인 성향이 강한 그렇죠. 매체이긴 진보 해요. 매체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쓰는 것 같은데 그만큼 이제 프랑스에서조차도 우리나라에 관심을 갖고 있다. 네. 이웃나라 재팬 타임스 일본의 매체 같은 경우는요 내 주요 인물로 알아보는 총선이라고 하면서 이건 사실은 이 기사는 총선 전에 쓰여진 기사긴 합니다. 네. 그래서 4명의 주요 인물을 꼽았어요. 윤석열 대통령, 이재명, 조국, 한동훈 이렇게 4명을 뽑았는데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뭐 새로운 외교 해법을 제시했으나 환영받지 못했다. 만약에 총선을 패배하면 남음이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이 엘리트를 고수하는 한국 정치계에서 소년공을 했던 이력은 좀 정치적으로 정치인으로서 이색적이긴 하다. 네. 그리고 총선을 승리하게 되면 바로 다음 목표는 아마 대선 그렇게 향해 달릴 되겠죠. 것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는 이제 정치계의 다크호스다. 뭐 입시 비리라든가 징역 선고 같은 이제 악재 등이 있었지만 드라마틱하게 컴백을 했다. 그리고 거대 정당이 아닌 제3세력이 떠오르는 것은 이제 한국 민주주의에 시사하는 바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또 이제 한동훈 전 위원장이죠. 이제는 위원장 같은 경우는 완강하고도 타협 없이 단호한 이 성격을 가진 법조계 출신 정치인이고 또 전 법무부 장관이면서 이제 보수계 스타로 불리울 정도로 인기가 있다. 2조 심판론을 강조를 했는데 네. 총선을 패배할 경우에는 그의 앞으로의 정치 생활이 좀 어려울 수도 있다. 뭐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패배를 해버렸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좀 앞으로 어려울 것 같고 가디언 같은 경우도 사실 가디언 보고 놀랐어요. 가디언 헤드라인을 여기 보시면 Frying pan to the fire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네요. 이게 뭐냐면 엎친 데 덮친 격이라는 네. 거예요. 근데 거기에 Green Onion Ignite Voter Anger라고 되어 있어요. 네. 이 대파 발언이 그린언이 한국의 이렇게 대파죠. 그렇죠. 네. 많은 유권자들을 화나게 했다. 그래서 저렇게 Frying Pan Fire Ignite라는 그 라임까지 써가면서 저렇게 그 대파 발언하고 사진을 넣었다라는 거는 영국 유력 매체인 가디언즈도 우리나라의 총선을 좀 굉장히 심도 있게 파봤다라는 네. 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후속 기사들도 좀 올라오고 있기는 한데 외신들에서도 이제 우리나라가 가지게 될 변화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여러분 투표하셨나요? 네, 투표 결과는 일단 나왔습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22대 국회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대한민국 발전에 좀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무엇보다 법을 준수하는 국회, 그렇죠. 법을 준수하는 인물들이 앞으로 4년간 대한민국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가 주기를 바라는 개인적인 바람을 또 내비쳐 봅니다. 다음 뉴스 한번 넘어가 보시죠. 전 세계에서 아마 가장 많이 쏟아져 나온 뉴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개기일식에 관한 이 뉴스가 나왔어요. 맞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방문을 했고 심지어 해당 지역의 경제 효과가 우리 돈으로 약 8조 원에 달한다는 기사가 있었어요. 요 사진에 좀 김경 캐스터가 언급하실지 모르겠는데 미국 이 지도에 그 완판된 숙박업소의 이 띠가 그려지는 맞아요. 네. 그래서 방금 와, 지금 그 그 정도로.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네. 60억 달러에 달하는 경제 와. 효과가 났는데 이제 한화 8조 원 가까이 되는 거죠. 개기일식을 볼 수 있다, 관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이제 북미 쪽, 미국 국제에서 네. 이쪽 캐나다, 멕시코 이 지역은 숙박과 교통편이 거의 마비가 됐습니다. 와. 그리고 이 에어비앤비가 4월 요맘때 보통 주말에 예약률이 한 30% 된다 그래요. 보통 그렇군요. 통상적으로. 네. 92%를 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92%면요, 사실 그냥 다 찬 거예요. 다 찬 거죠. 약간 이제 92 정도 되면 8% 정도는 예를 들어 지금 뭐 수리를 한다든지 그렇죠. 이제 그렇게 좀 들어갈 수 없는데 빼고는 거의 다 들어갔다고 봐야죠. 가능한 자리는 지금 다 찼다. 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번 영상을 좀 보시면서 개기일식이 어땠는지 각 지역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에 보시는 곳은 오하이오예요. 네, 중부의 오하이오네요. 네, 오하이오에서 저렇게 뉴욕이고요. 뉴욕주. 와, 이게 지금 낮이에요? 낮입니다. 오후 2시에. 와. 야, 해가 완전히 가려지는구나. 야. 저희도 이제 오하이오가 좀 잘 네. 보였기 때문에 저렇게 완전히 가라지고 우와. 가운데 점처럼 생겼다가 사라지죠. 텍사스 주에서도 관측된 계기 일식입니다. 네, 텍사스 네. 미국의 이제 남부 지역인데, 야 정말 깜깜해지는군요. 버먼트 주 네, 거기도 보시면 사람들이 저를 보면서 감탄을 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야 신기하네요. 자, 그래서 저런 영상이 또 있었고요. 그런가 하면 사실 우리 인간들은 이게 생길 거다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미국에 있는 동물원에선 과연 어떤 반응들을 보였을까? 동물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재밌어서 영상 가져와봤는데 함께 보시겠습니다. 보면 저렇게 그 타조는 자기 알을 보호하려고 한대요. 저게 사실 실제로 보호하려고 한 건지 개기일식 때문에 한 건지 아직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네. 그런 이상 행동을 보였다라고 하고요. 저렇게 그 기린 같은 경우는 엄마랑 아기 기린이 이렇게 뛰어다니면서 약간 불안한 증상. 저희 지금 보면 얼룩말도 이제 떼를 돌아다니고 있고 네. 코끼리들은 저렇게 무리를 지어서 모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는 곳으로 가려고 했고 플라밍고도 마찬가지로 무리를 저렇게 지어서 모이고 있었고 네. 저희 보시는 고릴라 같은 경우는 밤인 줄 알고
자러 들어갔대요. 그래서 이게 사실 그 밤에 대부분의 동물들이 밤에 보이는 성향을 보였다라고 해요. 그래서 네, 이제 네. 그 포식자 동물들, 뭐 예를 들면 뭐 제규어라든가 이런 호랑이라든가 사자라든가 네. 이런 고양이과 동물들은 갑자기 활달하게 사냥을 하려고 나가는 성향을 보였고, 오. 나머지 이제 초식 동물들이나 이런 동물들은 좀 안쪽으로 들어가서 네. 숨으려고 하고 또 그렇군요. 자려고 준비하는 이런 네. 동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야, 그런데 좀 그런 재밌는 생각은 드네요. 예전에는 개기일식이나 월식 같은 경우를 네. 과학적으로 자기가 증명하지 못했을 때는 못했었죠.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하늘이 노했다. 그러니까요. 이런 거죠. 예. 갑자기 쨍쨍하다가 하늘이 깜깜해지면 그렇죠. 그냥 그런 걸로 깜짝 왕이 놀라죠. 바뀌고 그랬던 거예요. 맞아, 그런 걸로 왕이 그러니까요. 바뀌었어요. 그래서 혹시나 다음에 네. 다음에 이 일식을 보고 싶다. 언제요? 여기 CNN에서 그 얘기를 해놨어요. 네. 멀리 가야 한답니다. 일단은 예측되는 다음 일식은 2026년 8월 12일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얼마 안 있대요. 남았네요. 얼마 안 남았어요. 네. 2년 반 정도 남았는데 보시려면 이제 그린랜드, 아이슬란드, 스페인이나 러시아 북쪽 잠깐만요, 이렇게 거기- 좀 추운 데를 가셔야 볼 수 있다고 하고. 그냥 춥다고 하시면 안 돼. 매우 추운데. 아니 지금 약간 기후가 온난화가 있어서 네네네. 옛날보다 아주 춥지는 않을 수도 있는데 그렇죠. 예, 네. 꽤 멀리 나가야 볼 수 있다라는 거. 네. 그린란드, 아이슬란드. 그 재밌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린란드에는 그린이 없고 아이슬란드에는 아이스가 없다고. 그렇죠. 아재 개그인가요? 아니요. 그린란드는 실제로 눈으로 덮여 있고 얼음 덮여 그렇죠, 있고 그렇죠. 아이슬란드는 실제로 꽤 나쁘지 않은 기후에. 나쁘지 않은 기후를 갖고 있고. 네, 어쨌거나 더 자세한 이야기는 김희재 교수님과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자, 다음은 미국 네. 재무부 장관이죠. 제니 옐런이 중국 방문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로이터에서도 이 얘기가 나와 있어요. U.S. will not accept Chinese imports decimating new industry. 신산업을 파괴하는 걸 용납할 수 없다. 이제 뭐 지금은 사실 중국산이 그렇게 항상 싸다, 중국 노동 인력이 그렇게 싸졌다라고 이제는 얘기하기 좀 어렵긴 그렇죠. 하지만 그래도 인위적으로 낮아진 이 중국산 제품으로 넘쳐날 때 미국과 이제 다른 외국 기업들이 생존 가능성이 줄어든다라고 하면서 이 10년 전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또 자주 문제가 됐던 게 overflow of chips 그것이라고 이제 CNN도 얘기를 하고 있고 네. 또 로이터 같은 경우도 overcapacity 이게 결국엔 무슨 얘기냐면 중국의 과잉 생산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이제 미국과 중국이 좀 약간 양국이 복잡한 관계에 있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좀 책임감 있게 관리를 해야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 중국의 리 총리는 미국이 문제 삼은 이 저가 생산 문제는 시장 원리상 이제 세계에 도움을 줄 것이다라고 공동 회담에서 바로 반박을 했어요. 그렇군요. 그리고 곧바로 중국 7개 부처에서 2017년 산업 장비에 대해서 투자를 25% 확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90조 원에 가는 돈을 투자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옐렌 장관 입장에서는 좀 닭 쫓던 개 네. 이런 느낌이 된 거죠. 가서 정말 열심히 이렇게 잘해보자. 이건 좀 안 될 것 같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래 떠들어. 우리는 상관없어. 우리는 그냥 할 일 할 거야. 네. 신경을 안 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알자지라에서 좀 정리를 한 게 옐런이 중국 왜 갔을까에 대해서 좀 정리를 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불공정한 무역 관행 그리고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돈 세탁 범죄라든가 또 틱톡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사실 틱톡을 통해서 뭐 미국의 주요 내용들 정보들이 유출되고 있다 네. 이런 얘기가 있고 또 경제적인 안정을 위해서 갔고 또 이제 신기하게 과연 제넷 옐런이 중국을 가서 뭘 먹었을까? 요것도 음식이요? 꽤 이슈가 돼요. 네, 그래서 지난번에 제닛 옐런 장관이 재반을 갔었던 식당이 네. 대박을 쳤어요. 아, 제니 그래요? 옐런이 먹은 코스 요리라고 해서 내가지고 와. 그래서 그거로 이제 대박이 나서 그 식당도 꽤 유명해졌다라고 합니다. 야, 좀 그거는 이색적이네요. 네. 왜냐하면 중국 입장에서면 어쨌거나 가장 지금 냉전에 가까울 정도로 맞아요. 경쟁국인데 경쟁국의 재무장관이 먹었던 코스 요리가 완판이 된다. 근데 사실 이게 있습니다. 이제 좀 경색이 돼 있었잖아요 미중 네. 관계가. 근데 올 3월에 이제 중국 정부의 최고위직이 대부분 교체가 됐죠. 네. 그러면서 이제 약간 시진핑의 충성을 다하는 뭐 이런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고 네. 또 충성심을 보이려고 하는데 그 중에 핵심 인물이 이제 올해 새로 경제를 책임지게 된 허리펑 부총리예요. 그래서 이제 8일 하루 동안 옐런 장관이 하루 내내 허 부총리랑 같이 보냈는데.
직접적이고 실질적이고 생산적인 회담을 했다. 네. 바꿔 얘기하면 이건 소득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아 그렇죠. 네, 이게 애들로 제가 표현한 거죠. 네,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it was productive. 생산적이었다는 표현은 아무것도 이뤄내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서로 그냥 네. 친해지기만 한 거예요. 근데 네. 이례적으로 상당한 의견 차이를 보였다. 인정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뭔가 실질적으로 이게 되는 게 없고 앞으로도 잘 될 것 같지는 않다. 근데 이제 사실 하나 고무적인 건 그래도 미국의 고위급의 이제 옐런 장관쯤 되는 사람이 중국에 직접 가서 네. 중국의 고위직과 회담을 나눴다라는 거는 한 발짝 그래도 나가려고 하는 것처럼 네. 보이긴 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아마도 지금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이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를 조속히 좀 개선을 해서 그렇죠. 이 좀 냉각 기류를 잘 풀어내는 것이 아마 또 이 표심을 자극하는 데 중요한 일정일 거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도 제니 옐런 장관의 이 방중에 영향을 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맞습니다. 자, 다음 소식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9일이죠. 일본 기시다 총리가 방미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 주에 네. 뭐 그런 얘기도 했어요. 기시다 총리가 미국과 함께 이 안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 뭐 그런 기사까지 올라올 정도로 지금 계속해서 일본과의 관계가 미국에 굉장히 러브콜을 보내는 모양새인데 외신들이 주목한 부분은 또 어디에 있을까요? 이게 옐런 장관이 방중을 한 것과 극명하게 대비되는 결과가 나왔어요. 아 그래요. 보시면 일단은 바이든과 기시의 forge new partnership eyeing China and Russia라고 하면서 중국과 러시아를 이제 견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하.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네. 동시다발적으로 이제 서로 눈치를 어마어마하게 보고 있는 거죠. 미국 입장에서 사실 뭐 특히 바이든 입장에서도 중국을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제일 큰 무역 파트너이긴 한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하고 또 무섭단 말이에요. 중국이 그렇죠. 커지는 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일본과 함께 좀 이제 견제를 하는 건데 그러면서 보시면 가디언에 미국과 일본이 새로운 군사 협약을 맺었어요. 근데 countering China 대중국이에요. 대중국. 그래서 이 보시면 여기서 주요 이야기 나왔던 것들 좀 회담에서 얘기 나왔던 얘기를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같이 국방안보 협력을 강화키로 했고요. 네. 그리고 또 미사일 공동 개발과 공동 생산을 하기로 얘기를 했어요. 이건 꽤 큽니다. 사실 그러네요. 어쨌든 기술을 교류하는 거기 때문에 또 이제 양국 군의 지휘, 통제 체제를 업그레이드했다. 전시 상황을 대비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미국, 일본, 호주 간의 미사일 방어 체제 네트워크를 같이 구축하기로 했고 또 미국과 일본, 영국이 이제 정기적으로 합동 군사 훈련을 하기로 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나오는 문제점은 뭐냐면 사실 일본은 우리나라 바로 옆에 있잖아요. 네. 그 일본에서 중국을 가려면 어딜 경유해 가요? 미국에서 아니 일본에서 중국을 아, 가려면 대한민국을 경유해 한국을 가야죠. 경유해 가야 되잖아요. 네. 근데 지금 여기에 한국 얘기가 빠져 있습니다. 이건 패싱 그러니까 아닌가요? 그럴 정도로 그 우려가 된다는 아하, 얘기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이제 AP 통신 같은 경우는 이 얘기를 했어요. 일본이 북한과 이제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지지를 한다.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김정은과 이 대화하는 요 부분도 어떻게 보면 대화하는 걸 지지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북한이 뭐 이렇게 핵미사일 개발을 하고 또 러시아에 대한 무기 지원 우려도 있지만 양국 그 정상 간 대화 자체는 반대하지 않는다. 네. 그리고 또 전제 조건 없는 대화는 열려 있다. 이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은 했는데 이게 뭐 결국에는 그 얘기죠. 북한이랑 얘기해. 우리가 밀어줄게. 그리고 북한에 관련된 이제 미사일 발사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우려는 미일 양자간 그리고 한미일 3국 간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는데 네. 여기서도 먼저 나올 게 미일이 먼저 나왔고 한미일이 두 번째고요. 네. 또 북한 관련된 것만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 거의 국경을 맞대고 있는 우리나라와는 이제 중국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우리나라가 좀 빠져 있다는 얘기죠. 이게 지금 우선순위에서 계속 빠지는 모양새네요. 네, 그래서 그게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도 조금 빨리 그것에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동부가 이 패권 싸움이 계속 이뤄지고 네.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역할이 조금씩 좀 줄어든 모양새가 최근 들어서 계속 있었거든요. 윤석열 조금, 대통령이 네. 어쨌거나 미국을 국빈 방문한 이후에 그렇다 할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일본의 이런 모습이 굉장히 좀 저희한테 시사하는 바가 있고 있습니다. 네, 네. 계속해서 좀 올라오는 소식 저희가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전기차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유럽 항구들이 최근 전기차 재고의 골머리를 앓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이건 무슨 말인가요? 혹시 그 재민 MC님은 자동차 좋아하시나요? 아, 차 너무 좋아하죠. 차 좋아하죠. 저는 차 보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예. 차 볼까요? 해볼까요? 저도 차를 너무 좋아하는데 네. 그래서 이제 옛날에 유명한 그 지금도 방영하고 있지만 탑기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아, 그럼요. 이제 네. 탑기어의 그 주요 3인방 있잖아요. 지금은 다른 프로그램 옮겨갔지만 그렇죠, 다 옮겼죠. 그 3인방이 그 프로그램 할 때도 그렇고 이제 새로 그랜드 투어라고 하는 아마존에서 하는 프로그램에도 중국을 꽤 자주 갑니다. 근데 갈 때마다 놀랐던 게 뭐냐면 중국의 자동차 시장과 네. 점점 커져가고 발전하는 중국의 자동차예요. 아, 대단하긴 해요. 저도 본 적 있어요. 물론 처음에는 베껴가면서 시작했습니다. 네. 디자인 같은 경우는 심지어 BMW가 레인지 로버를 산하에 데리고 있었을 때 이보크라는 차량이 있는데 네네. 그 차량을 거의 똑같이 윈드7이라는 차가 디자인을 베꼈거든요. 네. 그래서 BMW가 중국 법원에 기소를 했어요. 그렇죠. 디자인 베꼈다. 네. 근데 중국 법원이 이거 베낀 거 아니야라고 다른데? 내려버렸어. 달라. 네. 이거 전혀 다른 차야.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 이후부터 우후죽순 카피카들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거는 내연기관 차 얘기고요. 네. 전기차는 좀 다릅니다. 전기차는 상당하죠, 중국이. 중국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빨리 가고 있고 이제 폴스타라고 하는 중국의 지리 자동차와 이제 볼보가 합작한 그 네. 차는 이제 뭐 전기차에서 지금 상위권 브랜드로 굉장히 자리매김을 하고 있고 네. 그래서 지금 중국이 어마어마하게 전기차를 만들고 있어요. 아, 네. 듣도 보도 못한 브랜드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마어마한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 파이낸셜 타임스 얘기해 준 것처럼 유럽의 항구들이 중국 전기차로 가득 차서 이제 주차장이 되어가고 있다. 저희 사진도 보시면 지금 이거 다 중국 전기차들이거든요. 이게 지금 주차장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유가 뭐냐면 네. 일단은 전기차가 요새 좀 안 팔려요. 지금 재고 소진이 잘 안 되고 있죠. 재고 소진 잘 안 되고 네. 있고 또 이 차들을 움직일 수 있는 트럭 운전사들이 모자라대요. 그래서 이 차들을 어쨌든 차를 올려서 옮겨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운전자들도 없어서 일부 전기차들은 지금 항구에 최대 1년 반까지도 지금 거기 묵혀 있는 상태라고 해요. 1년 반. 네, 그래서 지금 사실 뭐 차도 안 팔리고 그렇다고 수송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지금 유럽 당국들이 좀 규제를 하고 있다라고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이제 네. 강화를 해서 판매 네트워크가 구축되지 않으면 너네 이 차 못 들여와. 살 사람 있으면 갖고 와. 이렇게 왜냐하면 지금 중국이 무작정 일단 갖다 놓으면 팔릴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야. 이제 로이터 보시면 그래가지고 이제 그 중국의 왕원터 상무부장이 네. 전기차의 반보조금 조사 문제를 두고談판에 나섰어요. 이게 뭐냐면 전기차가 지금은 좀 비싸잖아요. 네네. 근데 중국 전기차는 쌉니다. 근데 이게 중국 정부가 지원해줘서 싸게 만들 수 있었다. 네. 이렇게 된다면 우리 너네한테 관세를 넣을 거다. 그렇죠. 지금 사실 중국 정부가 그렇죠.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비아디나 샤오미 같은 그룹 뭐 이런 전기차 어마어마하게 크고 있죠. 메이커도 엄청 크고 있죠. 그래서 이제 과잉 생산이 되고 있다 보니까 반보조금 조사가 불가피하다. 근데 이제 중국은 잘못된 주장이다라고 하면서 지금 이 중국 상무부장이 파리에서 돌아다니면서 지금 유럽을 설득을 하고 있는데 사실 뭐 뻔하죠. 이게 당장 팔리진 않을 거예요. 그쵸. 왜냐하면 살 사람이 있어야 그렇죠. 아무리 싸도 싸야 팔리는 네.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의 전기차 생산이 엄청나다는 거는 제가 한 10년 전쯤에 한번 베이징에 가가지고 중국의 첨단 사업에 대해서 한번 이 촬영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때 정말 놀랐던 게 모든 게 무인 시스템이에요. 맞아요. 무인 편의점, 무인 헬스장도 있고요. 뭐 무인 숙소에 뭐 모든 판매가 다 무인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심지어 동네에 있는 CCTV들이 제 얼굴을 인식합니다. 맞아요. 그리고 다 네. 약간 옛날 빅브라더처럼 그렇죠. 무서워요. 아니면 마이너리티 리포트처럼 네. 그렇게 되고 또 전기차 시장이 그때부터 엄청나게
향상이 되고 어마어마하죠. 있더라고요. 사실 그때 저도 이제 대학원을 그때쯤 다녔었기 때문에 아, 중국이고 그렇군요. 그때가 이제 테슬라가 처음 발을 내딜 때였어요. 네.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가 중국용 차를 따로 만들어요. 아, 예, 그래요? 좀 이제 긴 세단 같은 경우도 롱휠 베이스라 그래가지고 아. 그 좀 이제 중국은 큰 차들을 그런 거 좋아하니까, 좋아하니까. 뒤에 이렇게 좀 편하게 럭셔리하게 이렇게 하는 걸 음, 좋아하니까 그런 중국용 모델만 팔아도 브랜드들은 남는 거죠. 야, 그렇구나. 근데 이게 이제 중국이 자국 생산을 하게 되면 사실 외국 브랜드 같은 경우는 타격이 있죠. 가장 큰 시장이니까. 네. 그래서 중국의 전기차 시장이 이제 더 이상 무시할 수가 없는 수준이다. 네. 어마어마하게 발전을 했다. 이런 얘기는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대한민국의 전기차 기술도 상당히 좀 진일보하고 있는데 아무튼 국내외적인 이런 경쟁을 저희가 또 잘 헤쳐나갈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지금 중국의 전기차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방금 네. 테슬라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네네. 자, 테슬라 얘기를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CEO가 이게 또다시 지금 싸움으로 예, 소식을 알려왔습니다. 이거 어떤 싸움 소식인지 한번 알려주시죠. 사실 제가 공영방송에서는 얘기를 못했는데 네. 싸움 딱이에요. 진짜 싸우는 거 좋아해요. 네, 되게 싸우는 거죠. 근데 저는 정말 이 일론 머스크가 이루어놓은 그 과학적인 발전은 네. 정말 존경하고 존중합니다. 근데 네. 이제 정치적인 거에서는 굉장히 본인 색이 강하잖아요. 강하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 내에서도 이제 뭐 예를 들면 폐쇄됐던 트럼프 계정을 복구시킨다라든가 그리고 이제 트위터를 인수하면서 이제 X로 바꾸면서 그렇죠. 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브라질과 싸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보시면은 일단 가디언 보시면 브라질 법원에 질의를 받았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혐오 발언을 퍼뜨리는 계정을 폐쇄하라고 이제 브라질 대법관이 명령을 했어요. 네. 그랬더니 머스크는 알렉산드르 드모라이스 대법관이 내린 계정 폐쇄 명령의 구체적인 내용을 모두 공개하겠다. 이 대법관은 뻔뻔하게 헌법을 위반하고 브라질 사람을 배반했다. 아하. 사임하거나 탄핵되어야 마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싸우는 거죠. 네. 근데 이게 사실 조금 웃긴 게 그 아무리 X가 전 세계적으로 쓰여지는 플랫폼이긴 하지만 어떤 한 나라의 대법관과 네. 그럼 이제 고위 공무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나라에 들어가 있는 회사의 대표가 네. 다른 나라의 회사의 대표가 법무부 장관 너 내려와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네. 뭐 마치 박재민이 네. 좀 유명해, 내가 탑스타야. 네. 근데 갑자기 탑스타시잖아요. 장난 아니죠. 네. 갑자기 중국에 아니 뭐 어디 왜 일본에 네. 총리 내려와. 그렇죠. 약간 그런 거죠. 국민들을 배신했으니까 내려와. 약간 말이 안 그런 되는 거죠. 거죠. 그런 사실 거죠. 그 나라 국민들을 무시하는 발언이기도 하죠. 이게 사실 이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 머스크가 브라질의 전직 대통령이 이 자이르 보우소나루와 사이가 좋았어요. 사이 좋았죠. 네, 근데 이제 좌파 정권으로 교체된 이후에는 관계가 멀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이 모라이스 대법관이 그래서 이야기를 했어요. 만약에 대법관의 명령을 거부하고 활성화시킨 계정은 한 개당 하루에 2,7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겠다. 하루에 네. 한 개당. 한 개당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렇게 그렇죠. 되면 몇 개인지는 아직 제가 정확하게는 네, 모르지만 네. 그래서 이제 로이터에서도 보면 머스크가 이야기를 했어요. 브라질 법인에서 이 X의 브라질 법인이 이 브라질 법률을 위반한 일이 있냐라고 이제 미국 하원이 공식적으로 질의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사실 근데 브라질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막 쉽게 좌지우지되거나 바뀌기 어려운 실정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대통령이 바뀌고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정치적으로 불안하기도 하고 또 보안도 사실 일반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좀 위험할 수도 있는 그런 네. 데다 보니까 머스크도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 직원들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얘기는 했지만 심지어 어떤 뉴스 헤드라인은 그 얘기도 했습니다. 머스크가 싸울 장소를 잘못 선택했다. 요 얘기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서 네. 실질적으로 머스크가 이길 확률은 좀 적어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계속해서 올라오는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슬람의 극단주의 무장단체죠. 영어로는 ISIS. 네. 우리나라에서는 IS라고 불리는 이 단체 무장단체의 유럽 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테러 예고가 네. 있었다고 합니다. 이 안전이 상당히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우리 이강인 선수, 김민재 선수도 출전을 한다고 라인업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네. 어떤 내용인가요? 자, 일단 유료 뉴스 보시겠습니다. ISIS가 8강전에서 공격을 하겠다. 야, 예고를 했어요. 이거 좀 큰일인데. 이제 무섭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프랑스 24에서 얘기했지만 security step up 그래서 보안을 지금 강화하고 있고 이강인 선수가 있는 PSG, 파리 생제르맹과 또 바르셀로나의 이제 경기에서도
강행은 하기로 했어요. 네. 강행해서 실질적으로 경기는 치렀습니다. 11일 날 치러서 안타깝게도 이제 이강인 선수는 공격 포인트는 기록을 못했지만 네. 팀도 졌어요. 아하. 2대 3으로 졌고 61분에 벤치행을 갔는데 공교롭게도 이제 이강인 선수가 앉자마자 골을 먹어가지고 아하. 안타깝게 지긴 했지만 네. 어쨌든 지금 경기에 강화한 상태에서 지금 경기는 강행을 했습니다. 또 CNN 같은 경우도 지금 increased security, IS의 terror threat, 테러 위협에도 불구하고 계속 보안 강화한 상태로 8강전 강행을 하겠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김민재 선수가 있는 바이에른 뮌헨은 지난 10일에 네. 또 에미레이트 스타디움에서 원정을 떠나서 아스널과 2대 2로 비겼는데 안타깝게도 김민재 선수가 주전 경쟁에 좀 밀려가지고 그래요? 출전을 못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뭐 2차전도 있고 하니까 좀 지켜보긴 해야 될 텐데 사실 IS는 마음 먹으면 하잖아요. 위험하게 무서운 집단이죠. 존재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보안은 강화한 상태고 지금 좀 눈여겨서 주시해봐야 될 문제일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야 이거 충격적인데요. 우리 부럽습니다. 돈으로 약 1조 8천억 원에 달하는 당첨금의 주인공이 나타났습니다. 미국 파워볼 당첨 소식 전해주시죠. Congratulations and celebration. 네, 서부 오리건주에서 판매된 파워볼 복권에서 13억 달러, 와. 약 1조 7,589억 원 당첨금을 수령할 수 있는 당첨자가 나왔다고 합니다. 네. 미국 복권 역사상 8번째로 큰 당첨금 규모인데요. 새해 첫날에 당첨자가 나온 다음에 3개월 넘게 당첨자가 안 나오면서 이제 그렇지, 2월이 됐고 그러니까 이게 미국 네. 복권 시스템의 어떻게 보면 장점이죠. 맞아요. 2월이 돼요. 2월이 돼요. 안 나오면 2월이 되기 때문에 이 당첨금이 무한적으로 늘어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진짜 인생 역전이죠. 그렇죠. 그래서 41번째 추천만에 당첨자가 나왔는데 와. 이게 파월 1등에 당첨되려면요. 이걸 모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알려드리면 네. 흰색 공 숫자가 1부터 69까지 있습니다. 여기서 5개를 맞춰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파워볼이라고 불리는 빨간 공 숫자 1부터 26 가운데 하나를 맞춰서 6개가 다 일치를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이게 맞출 확률이 2억 9,220만 분의 1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로또 있잖아요. 네. 우리나라 로또 1등 당첨 확률이 814만 맞아요. 220분의 1이라고 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뭐 이거 단순 계산으로도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일시금으로 수령을 하게 되면 6억 890만 달러 세금을 내야 되니까 약 8,238억 원을 바로 받게 되고 아니면 29년 동안 분납 수령도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시금으로 수령하면 약 8천억 8천억. 원의 세금을 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세금을 제하고 8천억 이상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요. 그러니까 대충 반 정도 떼간다고 생각하시면 네.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한 8천억 원, 뭐 9천억 원 이 사이에 지금 수령을 했다 치면은 은행에 넣어두잖아요. 네. 그러면 1년에 나오는 우리 이자율을 럽하게 1%로 잡아도 1%로 잡아도 1년에 한 8억 90억 원, 80억 원, 90억 원이 나오는 건데 다 못 쓸 것 같으면 저희에게 네, 좀 제작 지원도 좀 해주시고 네. 스튜디오 하나 주시고. 아니 근데 잠깐 궁금한 게 이게 좀 돈을 달라고 좀 하고 싶은데 누군지 나왔나요? 아직 모르고 그게 문제잖아. 누군지 저게 있어요. 모르는 게 문제잖아요 지금. 이제 뭐 연방 법원이 다 따로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미국은 이제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는 당첨자 실명과 사는 곳, 뭐 복권 구매처, 이름, 위치, 당첨 금액을 공개하도록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이게 되게 위험하더라고요.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실제로 공개가 된 주인공이 사라져 버리는. 실제로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네네네. 지금 말씀드릴 분이 이 테오도로스 스투르이라고 하는 맞아 이분이야. 그래. 65살 되신 분인데 지난해 10월에 파워볼 1등 당첨이 됐고 네. 역대 두 번째로 큰 금액이었어요. 약 2조 4천억 원. 그러니까 맞아 이건 이거 뭐 유명했어. 마을에서 자취를 감췄습니다. 당첨금도 본인이 직접 수령하지 않고 네. 해병대 근무 중에 이제 아들이 최근에 샌디에이고에서 현금화를 했다라고 해요. 와. 그래서 이게 위험하죠. 사실 전 그럼. 세계적으로 뭐 그냥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뭐 마피아들 오고 그렇죠. 뭐 야쿠자들 오고 이렇게 와갖고 협박하고 돈 달라 그러고 그래서 사실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그 행방을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네. 합니다. 네, 근데 아무쪼록 행복하게 네. 인생 역전을 즐기실 수 있었으면 그렇죠. 좋겠고 박재민의 경제살롱 구독하셔서 저에게 기부금도 쏠쏠치 않게 보내주시면 네. 고맙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 복권 같은
하루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긁으면 긁을수록 기대가 되고 또 캐치 더 월드와 함께한 이 일주일이 즐겁게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오늘 김기현 캐스터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